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과 함께 바깥 차로로만 운행하도록 묶여 있습니다. 이른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인데요. 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명의로 헌재로 제출된 의견서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에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폐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서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생명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경찰청장의 답변은 오토바이는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높다는 전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은 오토바이는 평균 차로 변경 시간이 짧고 자동차에 비해 주행 속도가 빠르고 정체가 발생할 경우 차로 사이, 보도, 갓길로 주행하는 부적절한 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운전 행태를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오토바이는 바깥 차로로 운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호영 변호사는 오토바이는 과속을 일삼고 사고를 유발하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합니다. 이른바 일반화의 오류에 기반한 잘못된 주장이란 겁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전부 다 과속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일부 운전자의 그런 부적절한 운전 행태나 그런 것들을 일반화한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라고 하면 가장 과속을 많이 하는 차가 스포츠카와 택시 같은 그런 차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차들을 그 왼쪽 차로로 못 들어가게 하자는 논리랑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 쟁점은 수단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은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모든 차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찰청장의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예상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토바이는 바깥 차로로 운행하도록 묶어두는 게 필요한 만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호영 변호사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전형적인 인과관계 오류라고 반박합니다. 오토바이가 위험하고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면 사고 발생 요인이 더 적은 안쪽 차로로 주행하게 해야지 거꾸로 치사율이 높으니까 화물차 등 대형 차량들과 함께 바깥 차로로만 주행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정상적인 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뭐가 더 안전한 것이냐라는 것을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왼쪽 차로가 안전하죠. 오른쪽 차로는 트럭이랑 화물차, 건설 기계 자동차 이런 위험한 차들이랑 같이 운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왼쪽 차로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는 타당한 게 아닌 거고. 세 번째 쟁점은 법익의 균형성 여부입니다. 이 쟁점과 관련해 경찰청장은 1999년 4월에서 2000년 6월 사이 지정차로제가 폐지된 기간 교통사고가 전반적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제도가 다시 도입된 이후 사고 발생이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바깥 차로로 운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과 비교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불이익보다 공익이 훨씬 더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호영 변호사는 일종의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반박합니다.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 차량을 바깥 차로로 운행하도록 한 지정차로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며 지정차로제는 좋은 제도이니 오토바이를 바깥 차로로 운행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지정차로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지정차로제 자체는 좋은 건데 그 지정차로제에서 문제는 이륜차를 오른쪽 차로로 가게끔 해놓은 게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지정차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이 지정차로제를 존치하되 이륜 자동차는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왼쪽 차로로 가게끔 해줘. 그 밖에도 경찰청장은 치매의 최소성 원칙 등에 대해 우리나라 오토바이 배달 문화 등을 언급하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느 모로 봐도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청장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이호영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현장 검증을 해보자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공개 변론을 했을 때 이 의견서를 쓴 담당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며칠 동안 같이 타면서 그 경찰청에서 이 소송을 담당하는 담당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이제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이 함께 이륜차를 타고 현장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타면서 이게 진짜 경찰청 주장대로 오른쪽 차로로 가면 안전한 건지 그거를 한 2, 3일만 타봐도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 주장이 얼마나 일리가 없는 건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규제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지정차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호영 변호사는 경찰청 의견서에서 밝힌 사안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밝히기 위한 현장 검증을 헌재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3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기아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언하고 있고 기존 중고차 딜러 협회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키를 쥔 중소기업 벤처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며 논의가 공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시장의 절대 강자 현대기아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왕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 경력 15년 차 여성 딜러의 차량 세일이 한창입니다. 보시면 상품용으로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도색할 데 없고 광택까지 다 내놓은 차예요. 타이어는 교환을 했고요. 차체를 띄워 미션 상태 등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주고 혹시 미세 누유는 없는지 꼼꼼하게 다 보여줍니다. 이거 외부 이제 사고 유무는 성능 점검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의 99.9%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끔 0.1% 정도 오류 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일단 믿고 왔으니까요. 네네. 딜러의 설명과 차량 상태를 확인한 고객이 그 자리에서 매입을 결정합니다. 고객이 딜러를 믿고 원하는 차를 합리적 가격에 구하는 것. 김홍중 딜러는 바로 이런 맛에 15년째 중고차 딜러를 한다고 말합니다. 생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차를 사러 오세요. 포터라든지 벤 차량 이런 거 사러 오시는데 그럴 때 제가 정말 좀 좋은 차를 골라드렸을 때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좀 뒤늦게 연락을 주세요. 차 잘 샀다고. 그럴 때 가장 보람이 돼요. 그럼에도 허위 매물 등 꼼수와 편법을 부리는 몇몇 딜러들 때문에 전체 딜러들이 도매금으로 비난받을 때는 억울하고 속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좀 이미지, 직업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좀 허위매물 하시는 딜러분들이 진짜 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당하고 오시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딜러가 싫겠죠. 사기꾼 이렇기도 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절대 저런 소리 듣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여기에 최근엔 생각지도 않았던 큰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 판매 회사인 현대기아차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일단 소비자분들은 그동안 이제 중고차에 대한
뭐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당한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찬성을 하시는 거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발단은 지난 201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고차 시장은 2013년과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그동안 완성차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왔습니다. 그러던 2019년 2월 28일 지정 기한이 만료됐는데 기한은 연장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민간 합의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에 현대기아차 그룹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고 완성차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현대기아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합니다. 가장 큰 명분은 고객 서비스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판매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고객 관리와 그다음에 신차 경쟁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신산업 확산 발전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협회 측은 수입차 업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는 현재 38개국에 지금 진출돼 있고 기아는 31개국에 현재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진출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 관리와 신차 판매 경쟁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고차 매매 상사와 딜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과 판매망으로 무장한 현대기아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경우 기존 업체들은 말 그대로 초토화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특히 출고된 지 3년 미만, 10만 킬로 미만 물건은 현대기아차 그룹이 모두 쓸어가고 사고 차량이나 노후화된 이른바 레몬 상품만 남게 돼 기존 업체들은 전부 고사할 것이라고 중고차 딜러협회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신차 시장도 독과점하고 있는 현대가 중고차 시장까지 어떤 기존의 영업망을 이용해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게 됐을 때 지금 양질의 신차급 중고차는 현대에서 계속 매입을 해갈 거고 소비자들의 차량 교체 시점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중고차를 매입하고 신차를 파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버텨낼 중고차 업체가 어디 있겠냐는 하소연입니다. 보통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5년 이내 10만 킬로 차가 AS가 남아있는 차량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매하고 나서 민원 소지가 전혀 없는 사고 유무만 정확하면 민원 소지가 전혀 없는 그런 차량들을 매입하게 될 거고 일반 영세업자들은 AS가 지난 노후 차량들만 매집하게 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당장은 소비자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론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를 독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여파는 상당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 피해가 아마 막대할 겁니다. 그 생태계를 거의 뒤집어 엎고 일단은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반면 현대기아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과 시민교통협회 등 5개 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지난달 9일 성명을 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전면 진출을 촉구했습니다. 자정 능력이 무너져 허위 매물과 주행거리 조작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진출하게 되면 자정작용을 돕는 이른바 매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교통연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중고차 딜러협회 측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주장도 과장됐거나 착시 현상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더라도 2019년 기준 판매 대수 비교 신차의 민원 발생률은 0.75%인 반면 중고차 민원 발생률은 0.65%로 신차 민원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것이 김지호 협회장의 설명입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신차보다 중고차 민원이 훨씬 많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 18년도, 19년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직접 받은 자료고요. 실질적으로는 신차가 중고차보다 민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일부 딜러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중고차 시장 전체의 문제인 것 마냥 침소봉대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검증을 해서 법적 고소고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게 저희는 영세업자예요. 저희가 무슨 행정권이 있다든지 수사권이 있다든지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협회 측은 그러면서 중고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동반 성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현대 기아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데 대해 정의선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의 순환 출자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주식 2.62%와 기아차 주식 1.74%,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23.29%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비스에 중고차 사업을 맡겨 현대글로비스 가치를 견인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뭐 투명한 중고차 시장과 소비자 후생 뭐 이런 거를 앞세워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현대글로비스의 가치 중대 필요성이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룹 내 지배력 구조 개편을 위해서 어떤 매출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련 질의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입은 글로비스 지분 확대와 무관하다고 부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고객 관리와 중고차 시장 투명성 개선,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진출하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법률방송 질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현대기아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논란과 쟁점들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발의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의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 내용과 취지를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의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기존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 중고차 시장 상생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한 제정안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먼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하거나 운영 형태가 개별적이어서 매매액 대비 관련 산업으로 성장, 발전이 더딘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전례를 찾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언급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현대기아차 그룹을 말합니다. 법안은 이에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 진입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완성차 시장의 독점력 거의 70-80%의 시장 장악률이 있잖아요. 이 독점력을 가지고 관련 시장을 잠입해 나가는 전형적인 독과점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고차 시장은 완성차 시장과 똑같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특정 기업이 시장의 70%, 80%를 차지하는 건 무조건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은 이에 제7조에서 자동차 제작 수입사나 자동차 제작 회사가 속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계열사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우회로를 이용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제8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동차 제작 수입사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에 대하여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의 연장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무조건 영원히 차단하자는 게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 영세업체 사이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는 게 조정훈 의원의 설명입니다. 대기업 진출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고차 시장 활성화 및 매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매매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2년마다 중고차 시장 현황 및 매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제조사와 중고차 매매업체,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조정은 의원은 설명합니다.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주고 가격도 궁극에 가서는 시장이 그러한 중고차 시장이 독점화되면 중고차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가격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이 방법과 조정은 의원은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 상생법과 함께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책임을 크게 강화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합니다. 허위 매물이나 주행거리 조작, 미끼 상품 등 일부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가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불량 중고차 매매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퇴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징벌적 배상, 과징금, 최소기간 무상 보증을 의무로 하고 중고차도 또 허위 매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소비자를 꼬셔가지고 다른 차를 팔려는 이런 그 허위 매물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과징금하고 그다음에 명단을 공개하고 그래서 중고차 시장 매매업자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고차 시장 상생 법안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민의힘 최형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여러 정당에서 발의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중고차 딜러협회는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을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뭐 차량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마진은 줄어들고 세금은 늘어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생계가 어떻게 될지 이 불안감이라든가 뭐 지금 대기업이 돈만 되면 다 뛰어든다, 뭐 영세업자들의 밥그릇마저 빼앗아간다는 분노감과 좌절감을. 중고차 등록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동차 이전 등록 건수는 지난해 기준 395만 2,820건. 하루 평균 1만 건의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고차 시장 상생법과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의 중고차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음주운전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박중훈 씨 음주운전 이거 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서울 강남경찰서가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이 박중훈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9시 반경에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차를 운전하게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이 직접 100m가량을 운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당시에 이제 박 씨의 신원을 확인하려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신원 확인을 실패하고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6%로 나왔는데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뭐 2배 넘어간 수치입니다. 이게 아파트 경비원이 신고를 한 걸 보니까 박중훈 씨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모양이네요. 네, 박 씨의 소속사인 나무액터스가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박중훈 씨가 26일 저녁에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저녁 9시에 대리운전기사분이 운전하는 차량을 2대로 나누어 타고서 근처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도착해서 지하 진입로 입구에서 대리기사님을 돌려보내고 직접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는 게 설명이고요. 그 이후에 주차장에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귀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틀립니다. 네. 그 흔히 그런 오인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하고 네. 또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하고를 조금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이든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하든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로가 아니다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안이나 뭐 주차장 뭐 이런 데서 운전을 해도 처벌은 받는다는 거네요.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뭐 주차장인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차단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해서 도로로 볼 수 없는 곳이라면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이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를 정의합니다. 도로를 정의하는데 우리 그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도로가 뭐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다음에 뭐 농어촌 도로 이런 걸 정의하면서 추가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여기를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하는 음주운전, 그러니까 여기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것인데요. 그 처벌받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운전의 정의에서 도로 중에 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허 정지와 관련해서는 도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이것처럼 뭐 다수의 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곳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라거나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흔히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그 경우는 도로로 보고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서 뭐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면 이런 경우는 도로로 보기가 곤란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주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인데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면 차들이 거기다 다니고 뭐 거의 아스팔트로 포장도 돼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차단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곳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의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상당히 아리까리한데 그러면은 뭐 도로 여부를 떠나서 웬만하면 처벌도 받고 면허도 취소되고 정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툴 때에는 여기가 굉장히 제한된 지역이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도로교통법에서 얘기하는 도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면허 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단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면허정지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정의가 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가 여부이기 때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되게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그 단지 주민 아니고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리기사 불러도 가다가 뭐 요금 갖고 싸우기도 하고 왜 그 길로 가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럼 뭐 중간에서 막 내려놓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대리기사가 분쟁이 생기거나 해서 두고 가면 나중에 대리기사가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사진이라든가 또는 뭐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걸 이제 기소유예한 사례,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 기소유예한 사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니까 헌재가 요즘 차량은 보면 시동을 끄고도 한동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대리기사가 가니까 운전석에 앉았다가만 내렸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진만 가지고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말라 이런 판례가 이런 취지로 기소유예가 잘못됐다 이렇게 한 사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게 원칙이고요. 문제는 차량을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 같은 곳 중간에 그냥 덜컥 세워놓고 가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차를 옆으로 빼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차를 옆으로 빼느라고 하는 운전 이런 거는 긴급 피난으로 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 대리기사가 가버렸다고 차 옆으로 빼고 그렇다고 해서 다 처벌을 안 받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약간 아리까리한데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고속도로 같은 곳이나 네. 아주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 같은 곳에 차를 중간에 네. 1차선이든 2차선이든 또는 차도 중간에 세워놨다면 갓길로 빼는 것은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면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그냥 덜컥 세워놓고 갔다. 네. 그런 경우라면 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좀 빼달라고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굳이 자기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음주를 하고서도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차량을 좀 빼주려고 하다가 그랬다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차량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뭐 편도 3차로나 왕복 3차로, 6차로의 도로에 3차로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그럼 차를 빼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거의 그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할 거를 예상하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리기사를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또는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방조는 본범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돼야 되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로 3차로에 있어서 뺀 거라면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방조범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일반 교통방해라면 또 교통방해의 요건을 따져봐야 되고 이러니까 아주 단언해서 대리기사는 처벌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술 먹으면은 운전대 안 잡는 게 뭐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짜장면을 시켰는데 생각했던 짜장면이 안 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배달 앱 얘기 해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이게 뭐 인터넷에서 한참 논란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 그 배달앱 짜장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고 합니다. 네. 작성자인 A 씨는 네. 배달앱 요기요를 통해서 네. 짜장면을 주문을 했는데 네. 해당 음식점이 그 명시한 조리 예시 사진에는 네.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요리되는 짜장면이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춘장을 사용하는 갈색 네. 한국식 짜장면이었는데요. 네. 가격은 6,000원이고 뭐 별다른 설명은 적혀 있지 않았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작성자인 A 씨는 네. 이 사진과는 전혀 다른 짜장면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A 씨가 공개한 배달 짜장면은 네. 소스는 없었고 고수와 마른 고기가 올라간 사진과는 전혀 다른 짜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뭐가 배달이 된 건가요? 네, 그 음식 소개에는 네. 일반적인 한국식 짜장면을 올려놓고 네. 실제로는 춘장이 없는 중국식 짜장면을 배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A 씨는 배달앱 리뷰를 통해서 네. 짜장면 이게 맞나요? 전혀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다시는 안 시킬 것 같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가게 측은 중국식 짜장면이라고 하면서 네. 한국식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가 네.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 음식과 배달앱상의 사진 또는 내용이 다른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한 카페에서 네. 크로플을 주문한 B 씨의 경우에는 네. 바닐라 젤라또를 추가 주문했는데 네. 시판 아이스크림인 엑설런트를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네. B 씨는 어떻게 추가로 주문하는 바닐라 젤라또가 슈퍼마켓 아이스크림이냐, 네. 심지어 다 녹았다라고 하면서 표기를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다시 해야 할 듯하다라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를 본 카페 사장은 엑설런트가 크로플과 가장 잘 어울리고 다른 고객들은 불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극히 부정적인 개인적 의견 같다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자 B 씨는 네. 젤라또라고 표기해놓고 시판 아이스크림을 받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카페 사장님께서 젤라또랑 아이스크림의 차이를 모르실 리가 없다. 네. 고객 응대하는 거 최악인 가게라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음식이랑 배달앱상 사진이랑 막 다른 게 많이 배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네, 이렇게 실제 음식과 그 배달앱상 사진 또는 내용이 다른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례들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네.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네. 앱에 등록된 사진과 전혀 다른 음식이 배달됐다면 전자상거래에서 표시된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네.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해당 리뷰의 내용이 알려지다 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식 짜장면 사진을 걸어두고 중국식 짜장면을 판매한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격양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플랫폼 책임은 없나요? 최근에 정부가 네.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네. 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네이버, 쿠팡 등의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네.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많이 강화를 했는데요. 네.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네. 기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네. 입점 업체에만 적용됐던 법규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네.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허위, 과장, 기만 등 이제 법규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네. 벌금으로 변경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하면 혹시 뭐 우려되는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이제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서서 결제, 배송 등에 관여를 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네. 소비자 보호 책임에서는 지나치게 자유롭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네. 해외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플랫폼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네. 시장을 위축시키고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입점 업체에 네. 플랫폼 내 판매 장벽을 높이는 부작용을 또한 낳을 수 있다라는 우려 역시 네. 있습니다. 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 플랫폼은 더 많은 입점 업체와 더 많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창구라는 순기능을 하는데 네. 플랫폼 운영사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정위의 접근법은 플랫폼을 입점 업체와 동일한 판매자로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같은 인식은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의 자율성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꼭 배달 앱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주문한 것하고 다른 게 왔을 때는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요즘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면서 그 배달앱 시장이 많이 커졌는데요. 네. 실제 음식과 배달앱상의 사진 또는 내용이 다른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허기가 진 가운데 기대했던 이제 춘장과 양파 대신에 네. 이 호불호가 강한 고수와 네. 된장색 소스가 들어간 중국식 짜장면이 배달된다라고 하면은 당황을 넘어서서 네.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진 촬영 등을 통해서 네.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이 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대한민국 경찰관의 후손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 소송을 수행한 김태훈 변호사로부터 이번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대한민국 경찰관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소장에 적시된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후 주소가 눈길을 끕니다. 판결문 주문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불법 납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 195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상북도 대구 제5관구 소속 최태집 순경은 경남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일대에서 북한 인민군에 체포돼 납북된 뒤 소식이 끊어집니다.
1949년 채택된 전시 민간인 보호 제네바 제4협약은 적대 행위나 점령이 종료된 경우 피구금자들의 본국 송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엔 북한도 지난 1957년 8월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최태집 순경의 행방을 알려주거나 신병을 인도하기는커녕 강제 납북행위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순경의 딸 최모 씨는 지난해 불법 납북 및 미송환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 납북에 의한 불법 행위와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그 6.25 전쟁 납북자 피해에 대해서 최초로 이게 불법 행위다라는 걸 이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최순경을 피랍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김일성 수령의 지위를 계승한 승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일종의 상속 개념을 적용해 6.25 당시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불법 행위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판결문은 그러면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아닌 우리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며 불법 행위 공동 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법인 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 김정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또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단순한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라는 걸 또 인정해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관건은 1심이 손해배상 책임액으로 인정한 5천만 원을 받아낼 방법이나 수단이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 조선방송TV 저작권료와 이를 관리하는 남북경제협력재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문협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의 조선방송의 이제 그 보도를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할 경우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이제 줄 생각으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적립을 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에 가압류를 걸어 이를 통해 배상액을 받아내겠다는 게 김태훈 변호사의 구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북한에 넘어갈 돈이니까 북한에 청구권 있는 돈이니까 그 돈을 저희가 이제 압류해서 우리가 이제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압류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북한 자산이 아니라 북한이 최종 귀속 주체라는 점만으로 경문협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등은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하기 때문에 경문협 측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 손해배상 인정과 그 피의자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법조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인공지능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책을 펴낸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책을 펴낸 구태현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책과 사람들, 오늘은 IT 전문 구태현 변호사를 만나 미래와 법을 키워드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린 사무실에서 만난 구태현 변호사는 SF 영화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영화 혹시 보셨는지? 거기서 이제 장면이 이거 쓰고 있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사실 그거를 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구태현 변호사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미래 세상 2045년인데 여기서도 주인공들이 이때 2045년 사람들이 다 이걸 쓰고 모든 생활을 해요. 현실은 여기 각자 있는 곳에 있지만 실제 공생활, 공사 생활은 다 이걸 쓰고 해요. 지난 2018년 미국에서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은 가상현실을 소재로 하는 영화입니다. A whole virtual universe.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2002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부터 2008년 월2, 2013년 헐까지 미래 사회를 다룬 영화 이야기를 줄줄 꿰고 있는 구태현 변호사는 서류의 시대는 종언을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서류나 어떤 가방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도 저의 모든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공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구태현 변호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는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걸 그 정보를 기억해서 머릿속에 넣으려는 노력을 할 시간에 그 정보 처리를 좀 더 깊게 창의적으로 하는 곳에 내 정신력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플랫폼, 공유경제. 세상은 눈이 휙휙 돌아가게 변하고 있는데 이 진보를 정책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구태현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오히려 기술의 진보와 역행하는 입법이 막 도입이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닫힌 규제의 입법들인데 그 전보다 규제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규제 총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책에도 얘기했지만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기술은 날로 진보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에만 급급한 현실에 대한 비판 어린 성찰과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구태현 변호사가 펴낸 책 제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라고 구태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 규제가 많고요. 지금 말씀드린 행정 사정 규제가 많아요. 다 인허가 시스템과 이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부에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하다가는 망해요. 법을 다 검토하고 시작한 타다도 이제 법을 만들어서 없애버렸어요. 2중 3중의 규제로 인해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현상을 구태현 변호사는 책에서 법묘다 삼각지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선금지 규제 시스템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과 후 규제 시스템을 키우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MT를 가도 돼요. 오늘 학교에 가도 돼요. 아침밥 먹어도 돼요. 안 돼. 뭘 잘했다고 먹어. 어제 숙제도 안 했잖아. 먹지 마.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크겠어요. 실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 생태계 진입 환경은 65개국 중 49위. 정책 당국이 마치 누가 규제를 잘하나 경쟁이라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구태현 변호사의 말입니다. 규제 부처가 중복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복 규제는 마치 약물의 중복 투약처럼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개혁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구태현 변호사의 제언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좀 운용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실험을 자유롭게 허하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규제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로 답답한 막혀있는 규제의 일부 실험을 허용하는 것도 운용을 바꿔야 되고. 이 규제 샌드박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출현이나 육성은커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구태현 변호사의 경고입니다. 빅테크 회사들은 당연히 데이터 테크놀로지, DT 회사들이거든요. 즉 데이터를 다루지 못하면, 데이터를 장악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빅 회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글로벌 거대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초거대 기업. 거대도 부족해서 초거대라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가진 기술이 그럼 우리나라에는 있느냐? 있죠. 근데 글로벌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한마디로 산업사회 성공 신화에 대한 기억은 버리고 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틀을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구태현 변호사는 이런 관치를 군주 통치에 빗대 관주 사회에서 민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2021년 오늘 현재도 여전히 관주 사회인 거죠. 군주주의를 시민혁명으로 무너뜨렸지만 곧 이제 직업 공무원 관료제 시스템으로 시민사회를 봉사하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군주사회에서 남아있던 관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관이 대신 차지하고 시민을 계속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관주 사회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치 중심 규제를 시민 주도의 자율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법률가로서 소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것으로 구태현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걸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자치 역량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고 법도 잘 지키고 합리적인 시도도 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개인과 기업들이 모여서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행복을 향해서 함께 가는 이런 민주사회가 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법률가로서 말씀드린 대로 관치 중심의 규제를 민주주의적인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설치된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에 물감을 뿌려 훼손한 20대 남녀가 온라인에서 상당한 논란과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공자를 알아보지 못하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동가지구 얘기해보겠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인 스트리트 노이즈, 거리의 소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 전시된 존 원의 작품 언타이틀드, 무제에 20대 연인이 청록색 물감을 칠했습니다. 존 원은 자유로운 표현과 화려한 색감으로 거리에 낙서인 그래피티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현대미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엔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지난 2016년 한국을 방문해 관객과 미디어 앞에서 직접 2시간에 걸쳐 그린 작품으로 가로 700cm, 세로 240cm 크기의 대형 작품입니다. 굳이 작품 가격을 따지자면 5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세계적 작가의 작품에 20대 연인이 붓에 청록색 물감을 묻혀 뿌려서 가로 80cm, 세로 150cm에 이르는 붓자국을 남긴 겁니다. 전시회 주최 측은 당시 존 원이 사용한 물감과 붓, 신발 등 각종 퍼포먼스 장비들도 함께 전시한 건데, 이 20대 남녀는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물감을 뿌렸습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전시장엔 관리자가 없었고 30분 뒤 작품이 훼손된 걸 발견한 전시장 측에서 CCTV를 확인해 20대 연인을 특정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시장 측은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관련 안내문을 붙여놓았는데, 작품 소품으로 함께 전시해 놓은 물감으로 관람객이 작품을 훼손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자면 우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재물 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품이 훼손됨으로써 전시를 못하게 되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될 수 있고, 고의로 작품을 훼손하기 위해 전시회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붓질을 한 20대 남녀는 작품 훼손 경위에 대해 벽에 낙서가 돼 있고 페인트가 있어서 낙서를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장 측은 이 20대 남녀에게 작품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경찰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지만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고, 훼손을 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고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인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시장 측은 존 원 작가에게 그래피티 작품인 만큼 이해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5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적 작가의 작품에 대해 낙서인 줄 알았다며 덩달아 물감을 뿌려대며 낙서를 한 20대 연인들. 춘추시대 노나라 곡부 출신으로 중국이 배출한 최고의 사상가인 공자의 자는 중리, 이름은 구입니다. 관련해서 공자가어와 삼국지 위서 병원전에 동가지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역하면
동쪽 이웃집에 사는 구씨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는 공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웃집에 중국 최고의 성인이 사는 줄도 모르고 공자를 우리 집 오른쪽 집에 사는 구씨라고 부른 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동가지구는 사람이나 물건의 진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물건이나 사람 보는 눈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세계적 작가의 작품을 낙서로 생각하고 같이 낙서한 20대 연인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화 매트릭스가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의 하이퍼 리얼리티와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라 같은 개념들도 덩달아 유행하며 예술과 미디어, 광고 등의 사회 현상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개념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원본을 뛰어넘는 사본, 실제를 압도하는 이미지 등 여러 개념으로 차용되는데 진품과 가품의 경계가 흐려진 이미지를 소비하는 현대 소비사회의 단면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종종 이용됩니다. 어떤 이의 눈엔 낙서로 보이는 것을 무엇이 작품으로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낙서와 예술 작품의 경계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그림은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번 사건 20대 남녀는 존 원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걸까요?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는 작품의 특성에 스토리를 더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악이나 고의는 없었던 것 같으니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든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사자 성화였습니다.